인간관계 지도론.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요령. 1.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 강하고 진지한 의욕을 불태운다. 2. 각각의 장을 반드시 2번 읽은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3.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방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응용할 수 있을지를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연구한다. 4. 반드시 필기 도구를 손에 들고 책을 읽으며 이용할 만한 부분이나 도움이 될 만한 글에는 밑줄을 긋는다. 5. 이 책을 오랫동안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되풀이하여 읽는다. 6. 이 책에서 배우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직접 실천으로 옮겨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터득되도록 한다. 7.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어겼을 때마다 아내나 아이들 혹은 동료들에게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임을 하여 그 효과를 점검하는 것도 좋다. 8. 일주일 단위로 전체적인 실행 효과를 점검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잘못과 실수, 성취 경험을 정리해둔다. 9. 책의 여백을 활용하여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본 원리의 실행 방법과 날짜를 기록해둔다. 제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원리. 1.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늘을 대고 침뱉는 격이다.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살인범 검거 작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쌍권총의 명수 크로울리의 은신처가 마침내 수사진에 의해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는 웨스트엔드 거리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150여 명이나 동원된 경찰들은 우선 아파트 맨 위층을 포위하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다. 그 구멍으로 최루가스를 흡입시켜 크로울리를 아파트 밖으로 유인해내려 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파트 주위 빌딩의 옥상에는 기관총이 장착되었고 그 총구는 크로울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 하지만 크로울리는 바깥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무서운 기세로 쌍권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경찰들 역시 일제히 이에 응사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뉴욕의 고급 주택가는 1시간 반 동안이나 콩 볶는 듯한 권총과 기관총 소리로 뒤흔들렸다. 그리고 그 총격전을 구경하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모여든 흥분한 시민들은 뉴욕시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대 활극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었다. 결국 크로울리는 체포되었다. 그렇게 요란스레 진행된 검거 작전을 마친 후 그 당시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멀로니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쌍권총을 잘 다룰 줄 아는 크로울리는 뉴욕의 중범죄자들 중에서도 보기 드문 흉악범입니다. 그는 아주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만큼 잔인한 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편가를 받고 있는 크로울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크로울리가 직접 기록한 글에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크로울리는 관계자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겼던 것이다. 물론 그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총격전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로 인해 종이 위에는 검붉은 피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피로 물들은 그 편지에서 크로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마음은 비록 삶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그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글을 남겨놓은 크로울리는 얼마나 쉽게 살인을 저질렀던가.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 크로울리는 롱아일랜드의 어느 시골 길에 차를 세워놓고 애인과 함께 한창 고조된 사랑의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경찰의 불심 검문을 당하게 되었다. 실례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로울리는 재빠르게 권총을 꺼내들어 그대로 경찰을 향해 난사를 하고 말았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차에서 뛰어내린 크로울리는 경찰의 총을 빼앗아 숨져가는 그를 향해 다시 한 발을 쏘아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렇게 잔인한 그가 그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쨌든 크로울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사형 집행을 위한 전기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죽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나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라고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였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이것이 바로 크로울리가 남긴 최후의 말이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크로울리와 같은 생각을 지닌 범죄자는 매우 많이 존재한다. 나는 내 인생의 전성기를 사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세상의 비난과 전과자라는 낙인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을 한 사람은 한때 시카고를 손에 쥐고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암흑가의 황제 알 카포네였다. 갱단의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와 같은 인간도 결코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선행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원망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뉴욕의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 더치 슐츠도 마찬가지이다. 폭력 집단끼리의 총격전에서 목숨을 잃게 된 슐츠는 죽기 직전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사회사업가라고 일컬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터였지만 그 자신만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나는 뉴욕의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있던 워든 로즈로부터 범죄자들에 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자기 자신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도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믿고 있으며 왜 금고를 털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한다. 즉, 이들은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수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으며 스스로의 억울한 처지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알 카포네, 크로울리, 더치 슐츠와 같은 흉악범들조차 가지 자신 및 행동에 대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범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해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30년 전 나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대한 실업가 존 워너 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이렇듯 소중한 교훈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유감스럽게도 나이 4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어 비난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는 대상은 곧 방어 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된 상대방은 결국 반항심을 갖게 되어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잘한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은 동물은 나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또한 배운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힌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오클라호마주 에드니의 조지 존스톤은 어떤 기술 용역 회사의 안전 담당자였다. 그는 주로 현장 종업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헬멧 착용 여부를 감독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 존스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을 만날 때마다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회사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그는 종업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그가 자리를 뜨고 나면 종업원들은 헬멧을 팽개쳐버리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존스톤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방법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존 스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을 발견하면 헬멧이 거추장스럽지 않은지 혹은 머리에 제대로 맞는지 등을 묻곤 하였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헬멧은 작업 중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것이므로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만약을 위해 항상 착용할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결과 반항을 하거나 감정적인 거부 반응은 사라지고 점점 규칙을 준수하는 종업원들이 늘게 되었다.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난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 태프트 대통령과의 반목은 매우 유명하다. 그들의 마찰로 인해 두 사람이 이끌던 공화당이 분열되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월슨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등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이다. 1908년 임기가 끝난 루즈벨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태프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아프리카로 사자 사냥을 떠났다. 그런데 얼마 후 아프리카로부터 돌아온 루즈벨트는 태프트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에 거부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루즈벨트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지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보적 제3당인 불무스당을 조직하였고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분당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공화당 후보 태프트는 버몬트주와 유타 주에서만 지지를 받았을 뿐 전례에 없는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화당 창당 이후 가장 커다란 정치적 패배였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곧바로 태프트를 질책하였다. 하지만 질책을 듣게 된 태프트가 정녕 자기 자신이 나빴다고 인정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태프트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했을 뿐이다. 이들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나빴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솔직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누가 잘못했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즈벨트가 아무리 심하게 태프트를 질책했더라도 태프트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루즈벨트의 질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태프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은 되풀이될 뿐이다. 또 다른 사례로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을 들어보자. 이것은 미국에서도 전례 없던 커다란 독직 사건으로 1920년대 초에 발생하여 수년 동안이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하딩 대통령 재임 시절 내무장관을 지낸 에버트 펄로. 그는 당시 정부 소유인 티포트 돔과 엘크 휠의 유전 대여에 관한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펄은 이것을 대여하면서 공개 입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친구인 도헤니에게 수의 계약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커다란 돈벌이를 시켜주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헤니는 이들 유전을 운영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펄 장관에게 $100,000를 융통해 주었다. 그 뒤 펄 장관은 해병대를 동원하여 유전지대 부근의 군소 석유업자들을 축출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으로 단지 엘크 휠의 석유 매장량이 이웃의 유전 때문에 감소할 것을 우려한 독선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강제로 내쫓긴 군소 석유업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그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국민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딩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을 맺게 되었으며 공화당은 위기에 빠져버렸고 엘버트 펄은 투옥되었다. 이렇게 펄은 현직 관리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를 했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어느 강연회에서 하딩 대통령의 하야를 재촉한 것은 측근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인 고통 때문이었다고 수료하였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펄 부인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팔을 내저으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뭐라고요? 하등이 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천만에요. 내 남편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이는 이 건물 가득히 황금을 쌓아놓고 유혹하여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양반입니다. 오히려 내 남편이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고 남을 헐뜯으려고 드는 법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악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만약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크로울리나 알 카포네 그리고 펄의 이야기를 떠올리기 바란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늘에 대고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테프트가 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상대방에서 듣는 것이 고작일 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삼류 배우 부스에게 저격을 당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극장 맞은편의 어느 싸구려 여관집 침대로 옮겨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키에 비해 침대가 너무 작아 링컨은 대각선으로 눕혀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긴 다리가 바닥에 닿을 듯했다. 그리고 방 안의 벽에는 로자 본루의 유명한 그림 마시장 복사본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 흐릿한 주황빛의 가스등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비극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탠튼 국방장관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완벽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링컨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10년 동안이나 링컨의 생애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후 만 3년이나 걸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링컨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링컨의 사람 됨됨이와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링컨의 사람 다루는 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처럼 링컨 역시 사람들을 비난하곤 했을까? 물론이다. 적어도 링컨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랬다. 즉, 타인에 대한 링컨의 비난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았던 것이다. 링컨의 젊은 시절에 인디애나 주의 한적한 마을인 비존 크리크 밸리에서 살았다. 그때 그는 곧잘 남의 허물을 들춰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시 혹은 편지를 써서 눈에 잘 띄는 길에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그러한 글이나 편지 때문에 일생 동안 링컨에게 반감을 갖게 된 사람이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 후 일리노이 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도 반대파 인사들을 비난하는 편지를 신문지상에 자주 투고하곤 했는데 그로 인하여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세를 잘 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 제임스 쉴즈를 조롱하는 풍자문을 지어 스프링필드의 저널지에 익명으로 투고하였다. 그 글이 신문에 실리자 스프링필드 사람들은 모두들 쉴즈를 비웃었고 자존심이 강한 데다가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쉴즈는 불같이 화를 냈다. 결국 쉴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하여 그 글을 쓴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바로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하였다. 평소 링컨은 결투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명예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쉴즈의 결투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무기의 선택권은 링컨에게 위임되었고 팔이 길었던 링컨은 기병대용 장검을 택하였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친구에게 장검의 사용법을 지도받았다. 드디어 결투를 하기로 약속한 날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쌍방의 입회인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다행히 결투는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 덕분에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뒤로는 2번 다시 남을 조롱하는 글을 쓰지 않았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때였다. 그 당시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링컨은 포트맥지고의 전투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전투 사령관을 몇 번이나 교체해야만 했다. 그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맥레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 사령관을 차례로 바꿔보았으나 전황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무능한 진군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난처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링컨은 악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자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링컨의 좌우명이었던 것이다. 또한 링컨은 아내나 측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부 사람들을 욕하면 이렇게 타일렀다. 그들을 욕하지 마시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했을 것이오. 그리고 남북 전쟁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863년 7월 1일부터 사흘 동안 게티즈버그에서 남북 양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자 리 장군 휘하의 남공들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리 장군이 패잔병을 이끌고 포토맥 강까지 퇴각해 왔을 때 강은 이미 폭우로 인해 범람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곳을 건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뒤에서는 사기가 충천한 북군이 밀어닥치고 앞에는 강물이 넘실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링컨은 이제 남군을 괴멸시키고 전쟁을 종결시킬 절호의 기화가 찾아왔음을 기뻐하며 벅찬 가슴으로 미드 장군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즉각 추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은 우선 전보로 먼저 미드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뒤이어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어 당장 공격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전 회의를 열어 공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였고 또한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즉각적인 공격을 회피해버렸다. 그러는 동안 강물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의 패잔병들은 무사히 강을 건너 후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링컨은 대단히 격노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의 아들 로버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간에 든 쥐를 놓치다니 우리가 조금만 손을 썼어도 적을 모두 괴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즉각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어도 우리 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격파할 수 있었을 거야.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격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던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이 무렵 링컨은 자신의 언사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1863년에 씌어진 이 편지는 링컨이 얼마나 노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친애하는 장군. 나는 적장 리의 탈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행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귀관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소. 적은 확실히 우리 수중에 있었고 곧바로 추격을 했다면 우리 군이 곳곳에서 거둔 전과와 더불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이저로의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전쟁 종결의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소. 그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귀관이 적장 리를 공격할 수 없었다면 그가 강을 건넌 지금 그를 공격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오. 예제는 당시 병력의 3분의 2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오. 앞으로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사실 기대하고 있지도 않소. 귀관은 천재로 이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오.
그 때문에 나 역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소.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은 후에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되었다. 나의 추측이었지만 링컨은 이렇듯 격한 편지를 써놓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혹시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온한 백악관에 들어앉아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내가 게티즈버그 전선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휘말려 있다면 선뜻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유혈, 전상자들의 비명과 단말마의 신음소리 얼마나 지긋지긋할 것인가. 만약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나 역시 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모든 일은 끝나버린 상태이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면 내 마음은 다소 후련해질지 모르지만 미드는 어떠할까? 아마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링컨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심한 비난이나 책망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글로 써놓고는 심사숙고 끝에 그 글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대통령 재임 시작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언제나 거실 벽에 걸려있는 링컨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만약 남을 비난하거나 충고하고 싶어질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링컨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마음은 분명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타이르거나 바로잡으려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함을 가져오며 또한 위험도 적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나는 당시 문단에서 꽤나 이름 높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어느 잡지의 작가론에 대해 기고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창작법을 직접 문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데이비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기술은 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음이라고 첨가하였다. 즉, 내가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답장 대신 나의 편지를 되돌려 보냈고 여백에 물에 한 짓은 그만두게라고 적어놓았다. 그것은 분명히 나의 실수였다. 그런 모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기에 분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로부터 10년 후 신문에서 데이비스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머리 속에서 먼저 떠오른 것은 부끄럽지만 그 당시의 모욕이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다면 얼마든지 남을 비판해도 좋다. 그리고 그 비판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한 정확하고 타당할수록 그 효과는 높아진다.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논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어디까지나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일 뿐이며 편견과 자존심, 허영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불꽃놀이는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쉬운 것이다. 게다가 한 번 폭발이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영문학의 귀재 토마스 하디가 영원토록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도 매서운 비평 때문이며 영국의 천재 시인 토마스 채터튼을 자살로 몰아넣은 것도 역시 날카로운 비평 때문이었다. 젊은 시작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탁월한 사교수를 익혀 사람 다루는 데 익숙해지자 마침내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었고 그 성공 비결이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장점을 칭찬하는 것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보일수록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반면 이해와 관용은 어디까지나 뛰어난 성품과 극기심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인 것이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칼라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인은 소인을 다루는 솜씨로서 그 위대함을 보여준다. 유명한 시험 비행사이자 공중고개사인 밥 후버는 샌디에이고에서 에어쇼를 하다가 300피트 상공에서 돌연 양쪽 엔진이 멈춰버리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위기 상황에서 그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여 비행기를 착륙시키기는 했지만 기체는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상자는 아무도 없었다. 비상 착륙을 한 뒤 후버가 처음으로 취한 행동은 비행기의 연료를 체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비행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있었다. 비행장으로 돌아온 밥 후버는 곧바로 비행기를 정비한 정비사를 찾았다. 그 젊은 정비사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몹시 낙심하고 있었던지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를 잃게 되었고 하마터면 3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 뻔했던 것이다. 후버의 분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갈 지경이었다.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정비사의 과오에 대해 후버가 심한 욕설을 퍼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버는 정비사에게 욕을 퍼붓지도 않았고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비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일 내가 탈 비행기는 자네가 맡아서 정비해주게. 남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고도의 전술이며 동정이나 관용, 호의가 저절로 우러나게 해준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도 인간의 심판을 죽은 뒤로 미루신다. 하느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줄진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원칙 1.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2.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 물론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귀중품을 내놓게 한다거나 종업원에게 해고한다고 의름장을 놓아 일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는 있다. 또한 채찍으로 어린아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언제나 부정적인 반발이 뒤따르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인 존 듀이 교수도 같은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충동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다.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무엇도 원하는 것이 없을 듯한 사람에게도 몇 가지 정도는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과 장수, 음식, 수면, 돈이나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내세의 생명, 성욕의 충족,
자손의 번영,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 이러한 욕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만은 예외이다. 왜냐하면 그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 등과 같이 본질적인 것이면서도 좀처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며 듀이가 지적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링컨은 어느 편지에서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라고 쓴 적이 있다. 또한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슨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제임스가 희망이나 동경, 염원 등의 표현을 하지 않고 갈망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의해야 한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동요시키는 불타는 듯한 집착이다. 그리고 타인의 이러한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성이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미주리 주의 농촌 마을에서 살았다. 그때 아버지는 뒤록 젖이 종의 우량 돼지와 머리가 흰 순종 소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서부 각지의 경진회나 가축 품평회에 출품하여 여러 번이나 1등상을 타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상이 자랑스러웠든지 명예로운 빨간 리본을 흰못을 천에 나란히 꽂아 간수했다가 손님이 오면 그 긴 천의 한쪽 끝을 잡고 다른 한쪽은 나에게 잡도록 하여 내보이곤 하였다. 물론 돼지들이나 소는 이러한 상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관심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이 아버지의 중요성을 인정받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인류의 문명은 꽃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작은 식료품 가게의 점원을 분발시켜 전에 그가 50센트를 주고 사두었던 법률책을 짐짝 속에서 꺼내어 공부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각이었다. 그 점원은 바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링컨이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에게 불후의 명작을 쓰게 한 것도 19세기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에게 뛰어난 건축물을 남기게 한 것도 그리고 록펠러에게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게 한 것도 모두 이러한 욕구였다. 돈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호화주택을 짓는 것, 최신형 유행 스타일로 몸을 치장하거나 최고급 자가용을 굴리는 것, 아이들의 사소한 것까지도 자랑하는 것, 수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유혹당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욕구 때문이다. 뉴욕 경찰국장을 지냈던 멀로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체포된 후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영웅처럼 크게 다룬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포츠 스타나 정치가 탤런트의 사진과 나란히 실려 있는 것을 보면 형무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두려움 따위는 모두 사라지기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존 록펠러는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 빈민을 위한 현대식 병원을 북경에 세울 수 있도록 기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델린저라는 사나이는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절도와 은행털이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마침내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그는 미네소타의 어느 농가로 뛰어들면서 나는 델린저다.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없으니 내가 델린저라는 사실 하나만은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흉악범임을 과시한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욕구 충족을 원했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방법에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은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기 워싱턴은 해군 대제독 혹은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로 불리길 원했다. 또한 러시아의 캐더린 여왕은 자신에게 오는 편지 중에서 첫 머리에 폐하라고 씌어있지 않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링컨 부인은 대통령 관저에서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다. 당신은 참 뻔뻔하군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앉으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을 수 있죠? 1928년 버드 소장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에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거대한 자금 지원을 해준 이유는 새롭게 발견되는 남극의 산맥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또한 프랑스의 대작가 빅토르 위고는 파리를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명칭으로 변경시키려는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었다. 저 위대한 셰익스피어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돈을 들여 가문을 사들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정과 관심을 끌어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꾀병을 부린 사람도 있었다. 맥킬리 대통령의 부인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편으로 하여금 중요한 국사도 소홀하게 한 채 자신이 잠을 때까지 침실에 함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이 지하를 치료받고 있는 동안 남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한 번은 대통령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인을 치과 의사에게 맡겨놓고 자리를 떴는데 그 뒤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언젠가 나는 젊고 건강한 여정이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 벽은 그녀의 나이였던 모양이다. 이미 혼기는 놓쳐버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없는 세월만 그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녀는 침실까지 식사를 날라다 주는 어머니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며 무의도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호를 하다 지쳐버린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쓰러져 버렸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지만 몇 주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왔다. 어느 정신병리학 전문가에 의하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환상의 세계에서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실제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미국에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정신 이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절반 정도는 뇌조직 장애, 알코올 중독, 외상 등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고도의 현미경으로 뇌조직을 검사해 보아도 뇌세포의 결함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시체를 해부하여 뇌조직을 가장 정밀한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아도 보통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정신질환자가 되었을까? 나는 이것이 궁금하여 어느 정신병원 원장에게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 역시 뇌세포에 결함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분야의 권위자인데도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 세계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미쳐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 결혼에 실패한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녀는 달콤하고 환상적인 애정,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회적인 지위 등 벅찬 기대감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그녀는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 남편과 이혼한 상태인데 환상의 세계에서 자기는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스미스 후작부인이라고 불러주어야 한답니다. 게다가 그녀는 밤마다 자신이 아기를 낳는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진찰을 할 때마다 간밤에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녀의 꿈을 실은 배는 현실이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환상이라는 찬란한 세계 속에 빠진 그녀는 순풍의 돛을 달고 즐거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극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의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녀의 정신 이상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이대로가 더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정신 이상자들은 환상의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 마음이 내키면 인심 좋게 $100만 수표도 끊어주고 대통령 앞으로 소개장을 써줄 수도 있다. 정신 이상자는 스스로 창조한 환상이라는 나라에서 현실을 갈망하던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려는 갈망의 정도가 너무 강하면 현실의 세계가 아닌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그것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그 갈망을 충족시켜 주었을 때에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1921년 찰스 슈와브는 38세의 나이로 US 스틸의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연봉 $100만 이상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으며 일주일에 $50를 받으면 높은 봉급으로 생각하던 때였다. 그러면 강철왕 카네기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연봉 $100만 즉 하루에 $3,000 이상의 급료를 지불했던 것일까? 슈와브가 천재여서? 아니면 제철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슈와브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 제철의 관에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명수이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다루냐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은 비결을 알려주었다. 나는 사람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재산입니다. 사실 그 비결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키워주기 위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상사로부터 꾸중이나 질책을 듣는 것만큼 사람의 의욕을 꺾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게 하려면 격려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남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비난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슈와브가 사람을 잘 다루는 비결이다. 그런데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슈와브와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즉,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비난을 쏟아내고 마음에 들면 입을 봉해버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비난이나 잔소리보다는 칭찬을 들으며 일할 때 더욱더 뜨거운 열성을 기울이고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이러한 원칙에 아직까지 예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슈와브는 사실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열쇠라고 귀띔해 주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묘비에까지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새겨두려 하였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물들을 주변에 끌어모을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가 직접 작성한 묘비명이다. 그리고 거대한 부를 축적한 록펠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사람 다루는 비결이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록펠러에게는 에드워드 베드포드라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사람이 남미에서 거래상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 $200만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록펠러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미 끝나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를 칭찬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의 60%를 회수하였다는 사실에 무게를 실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잘했어. 그만큼 회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록펠러는 오히려 베드포드가 투자액의 60%까지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던 것이다. 몇 년 전 가출 주부들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주부들이 집을 뛰쳐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칭찬의 부족에 있었다고 한다. 만약 가출 남편에 대한 연구가 행해진다면 그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비난보다는 칭찬이나 감사가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생의 동지이자 동반자인 아내 혹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카네기 강좌에 참석했던 어느 회원은 부인이 교회의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평소에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점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즉,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을 6가지만 적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요청을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6가지를 적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도 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수백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뜻 기록하지 못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꽃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를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오. 라는 카드와 함께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문 앞까지 마중 나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물론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하나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아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아내와 함께 자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가 들은 대답 가운데 가장 사려 깊은 것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을 때 나는 칭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흥행사로 그는 어떤 여성이라도 눈부신 미인으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수완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초라한 아가씨를 찾아내 놀랍도록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모시켜 무대 위에 내보냈던 것이다. 그가 그러한 수완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우 간단하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던 그는 친절함과 지극한 정성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고독하게 조연들을 위해 노력하는 조연들에게도 일일이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하였다. 빈의 재회라는 유명한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던 알프레드 런트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나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 등의 육체를 위한 영양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신경을 쓰지 않는다. 즉, 고기나 야채를 먹도록 하여 체력을 강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부드럽게 칭찬을 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대부분 잊고 사는 것이다. 부드러운 칭찬의 말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별들이 연주하는 음악처럼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마음의 양식이 되는데도 말이다. 몇 년 전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 안에서 사라진 쥐를 잡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 교사는 스티비가 어떤 학생도 갖지 못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은 스티비에게
그의 눈을 멀게 한 대가로 뛰어난 청각 능력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티비가 자신의 청각 능력에 대해 칭찬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스티비는 그러한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그때부터 스티비는 듣는 재능을 발전시켜 결국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으로 70년대의 가장 훌륭한 팝송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독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아첨을 하라고? 아니,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고? 그것은 너무 낡은 수법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야. 물론 지각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첨은 통하지 않는다.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무성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성인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사 직전의 인간이 풀이나 벌레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칭찬에 굶주려 칭찬이든 아첨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엄밀하게 말해 아첨은 거짓에 가깝다. 그러고 칭찬과 아첨의 차이점은 매우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 칭찬의 말은 진실하며 이타적이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다. 이에 비해 아첨은 입에 발린 말이며 이기적이고 누구에게도 환대받지 못하며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최근 나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궁전을 방문하여 멕시코의 영웅인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흉상의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장군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적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감선이설로 아첨하는 친구이다. 물론 내가 감언이설을 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6가지의 금원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것이다. 값싼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여기서 값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서적에서는 아첨에 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첨이랑 상대방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과 일치하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은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말이다. 또한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은 아첨의 불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 인간은 어떤 말을 사용하든 본심을 속일 수는 없다. 만약 아첨을 하여 만사가 잘 풀려나간다면 우리는 모두 아첨꾼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대인관계의 달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에 몰두할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주어진 시간의 95% 이상을 소비한다. 이제 잠깐 동안이라도 자신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타인의 장점을 훤히 알게 되면 아마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아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첨이 아닌 진정한 칭찬을 하라. 아이들의 성적을 칭찬하고 작은 성취를 칭찬하라.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난 후 주방장을 칭찬하라. 친절을 베푸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라. 가능하면 일상적인 삶의 여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애쓰자. 코네티컷 주의 뉴 페어필드에 사는 파멜라 더넴이 직장에서 맡은 일 중에는 일이 서툰 종업원을 지도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종업원이 얼마나 일을 못했던지 다른 종업원들이 놀려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 시간에 통로를 돌아다니며 그가 만든 제품을 들고 창피를 주곤 하였다. 그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작업 분위기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에 있어서도 장애가 따랐기 때문이다. 파멜라는 그 종업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끔 그가 일을 잘 처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파멜라는 그 기회를 포착하여 그가 일을 잘 처리할 때마다 많은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칭찬하였다.
그러자 그의 솜씨는 날마다 좋아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을 훌륭히 처리할 정도로 진보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작업 능률을 올리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결국 진정한 칭찬이 비판이나 비웃음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판이나 비웃음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다. 내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 거울에는 이러한 옛 격언이 붙어 있다. 나는 이 길을 반드시 한 번만 지나간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행하겠다. 그것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테니까. 아첨이 인간의 진실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금방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에머슨의 다음과 같은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의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가. 이제 남에게 거짓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보내도록 하자. 당신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듣게 된 상대방은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이다. 원칙 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 3. 낚싯바늘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을 달아두어야 한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나는 매인 주로 낚시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이다. 물론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그때만큼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낚싯바늘에 매달아 놓고 어서 드십시오라고 유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고기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어야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제대로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함께 활약했던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혹자서만 오랫동안 지위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낚시 바늘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달아두는 것이 최선의 요령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자기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있도록 하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을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고 또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라. 예를 들어 아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도록 만들고 싶다면 길게 설교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경험담이나 희망사항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단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야구선수가 될 수도 없고 100m 경주에서 이길 수도 없음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송아지나 침팬지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앨프 왈도 에머슨과 그의 아들은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잡아 끌고 밀어대며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부자는 누구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만 열중한 나머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밀고 당겼던 것이다. 하지만 송아지는 네 발로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송아지 역시 에머슨 부자와 같이 자신의 생각만 고집했던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아일랜드 출신의 가정부가 이들을 거들어주기 위해 달려왔다. 그녀는 논문이나 책을 저술할 정도의 지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에머슨보다 현명한 상식을 갖추고 있었다. 즉,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려 빨도록 하면서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끌어들였다. 인간은 뭔가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다. 적시잡사에 $100를 기부하는 행위 또한 이 법칙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기부라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 얻는 기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부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물론 거절하기 곤란하다거나 친분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부를 한 이상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A. 오버스트리트는 그의 명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마음속의 욕구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업을 하거나 가정 및 학교에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부를 쌓아올린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 처음에는 시간당 2센트의 급료를 받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훗날 막대한 기부금을 사회에 내놓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학교라고는 고작 4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그는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카네기의 형수는 대학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나 있는 두 아들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집에는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걱정이 된 어머니가 아무리 많은 편지를 보내도 그들은 답장 한 번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네기는 $100를 걸고 이런 내기를 하였다. 즉, 카네기가 조카들에게 답장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편지를 써 보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편지를 썼다. 물론 답장을 바란다거나 답장을 하지 않으면 혼쭐이 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용건도 없는 편지였다. 다만 편지의 맨 끝에 두 사람에게 $5씩 보내 주마라고 적었다. 물론 지금이야 $5가 대수롭지 않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 돈을 동봉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카들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답장이 곧바로 도착하였다. 앤드류 숙부님,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다. 카네기 연구소 강좌의 참가자 중에 클리블랜드에 사는 스탠 로바크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스탠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자 막내 아들 팀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 녀석은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 평상시에 스탠이라면 아이를 자기 방에 가둬두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할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을 테지만 오늘은 방법을 달리 하기로 했다. 만약 내가 팀이라면 어떻게 해야 유치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던 스탠은 아내와 궁리를 한 끝에 유치원에서의 놀이 즉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등을 리스트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탠과 부인, 큰아들은 식탁 위에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팀은 견눈질로 그들의 행동을 훔쳐보았고 곧 자기도 끼워달라고 졸라댔다. 안 돼.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와야 해.
이렇게 말한 스탠은 리스트에 적혀있는 나머지 놀이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스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팀이 거실의 의자에서 쭈그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아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뭔가 일을 시키려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들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불필요한 설득으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몇 년 전 나는 강연회를 위해 뉴욕의 어느 호텔 대강당을 계절마다 20일간 밤에만 빌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강연회가 시작될 무렵인 어느 날 호텔 측으로부터 사용료를 종전의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이미 입장권의 인쇄가 끝난 상태이고 또한 한창 예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광고를 해버린 뒤였다. 물론 나는 그것이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서둘러 내 의사를 호텔 측에 전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상대방이야 어찌되었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정도가 지난 뒤 나는 호텔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다소 놀랐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호텔 지배인은 가능한 한 호텔의 수익을 높여야 하는 것이 임무일 테니까요. 아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파면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용료의 인상 문제가 호텔에 어떤 이익과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지 표를 작성하여 함께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른 종이 한 장을 꺼내 가운데 기다랗게 선을 긋고 한쪽에는 이익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는 손해라고 썼다. 그리고 이익 난에는 커다란 홀이 비어있다라고 써놓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비어있는 홀을 댄스 파티나 집회용으로 빌려줄 수 있다면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마도 강연회장으로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강연회를 위해 20일 동안이나 밤마다 커다란 홀을 임대해야 한다는 것은 호텔 측에서는 분명히 커다란 손실입니다. 나는 잠시 지배인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손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강연회장으로 빌려주었을 때 벌어들이는 사용료 수익이 없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인상한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장소를 빌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강연회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호텔 측에 매우 유리한 일이 아닙니까? 거액의 돈을 들여 신문에 호텔 광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로 모여들겠습니까? 이 손익표를 잘 생각해 본 후 최종 회답을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나는 사용료를 50%만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만약 내가 사용료의 3배를 더 지불해야 한다면 300%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많은 양보를 얻어낸 셈이다. 내가 이러한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나의 요구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나는 시종일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지배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하자. 아니, 이미 입장권이 예매되고 있고 광고도 나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용료를 3배나 올린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서로 흥분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비록 상대방을 설득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더라도 상대방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의 비결은 우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것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인간관계에 대해 언급한 명언이다. 몇 번이고 되새겨봄직한 말이 아닌가. 사실 이것은 간단하고 쉬운 이치이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러면 이러한 이치를 쉽게 지나쳐버리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매일 아침 배달되어 오는 편지를 한 번 들여다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편지들이 이러한 이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어느 광고회사에서 각 지방 방송국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괄호 안의 글은 나의 비평이다 국장님께. 회사는 라디오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로서 언제나 세계 최고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회사의 염원 따위 내가 알게 뭐야. 집은 저당 잡혀있는 데다가 주가는 폭락해버렸고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통근 버스까지 놓쳤다고.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혈압과 신경통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더군. 가뜩이나 되는 일이 없어 짜증스러운 판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편지야. 아니, 광고를 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편지가 타인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나? 우리나라 방송사업이 발족한 이래 회사의 규모는 날로 확장되어 왔고 지금은 업계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크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만약 당신의 회사가 IBM과 GM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몇 배는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 따위 일은 아무래도 좋아. 우리 회사를 생각하기에도 벅차 죽겠는데 쓸데없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람. 회사는 언제나 최신의 라디오 방송 정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당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기가 바라는 것만 떠벌리면 다인가? 그러므로 귀 방송국의 주간 방송 정보를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건? 실컷 회사 자랑을 늘어놓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정보를 보내달라는 거야. 귀 방송국의 최근 현황에 대해 즉각 회답해 주시면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편지를 보내놓고 빠른 회답을 달라니. 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서로에게 유익하다니. 이건 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추신 브랭크빌 저널 지혜사본을 한 통 동봉하오니 귀 방송국의 방송 활동에 활용하십시오. 이제야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말의 뜻을 알겠군. 이런 말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긴 이런 말을 서두에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광고를 한다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편지를 보내다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쪽의 현황이 아니라 지능을 확 트이게 해주는 약일 거야. 광고업자는 타인의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전문직에 속한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조차도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쓰는 편지가 어떠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있다. 이것은 어느 운송회사의 수송계장이 카네기 연구소 강좌를 듣고 있는 에드워드 버밀렌에게 보내온 편지이다. 에드워드 버밀렌 씨께.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화물은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발송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 화물의 체증 및 수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510개나 되는 귀사의 물품 박스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작업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대량 화물은 도착 시간을 앞당겨 주시든지 아니면 오전 중에 그 일부라도 미리 도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귀사의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한 화물도 즉시 배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박은 버밀레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의 형편만 나열해 놓고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쪽의 불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겨우 마지막에 가서야 협조를 하면 이쪽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협조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 편지를 한 번 고쳐보자. 즉, 자기의 형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헨리 포드의 말처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어떠한가?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의 내용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에드워드 버밀렌 씨께 귀사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로서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0일처럼 대량 화물이 오후 늦게 도착하게 되면 죄송하오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화주들 역시 오후 늦게 화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물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귀사의 차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화물 배달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화물을 보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귀사의 차량이 오래 대기할 필요도 없고 화물도 즉시 출하될 것입니다. 또한 폐사의 종업원도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성원에 보답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보내는 것이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화물을 보내십시오. 귀사의 화물이 비록 늦게 도착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즉 그 점은 안심하시고 답장은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뉴욕의 어느 은행에 근무하는 바바라 앤더슨은 아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다. 고민을 하던 그녀는 카네기 연구소 강좌에서 배운 원칙들을 사용하여 피닉스에 있는 12개 은행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은행장님께 저의 10년 동안의 은행 실무 경험이 귀 은행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객관리, 신용계, 대부계, 관리 업무 등 은행 실무의 제반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익혀왔습니다. 저는 5월 중으로 피닉스로 이주할 예정이며 제가 귀 은행의 성장과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4월 셋째 주쯤에 제가 귀 은행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앤더슨은 과연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몇 통이나 받았을까? 12개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이 면담을 요청해왔고 그녀는 어느 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다. 왜?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춰 글을 썼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많은 세일즈맨들이 실적도 못 올리고 실망과 피로에 지쳐 거리를 헤매다니고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세일즈맨이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고객은 사고 싶은 것을 직접 가게에 나가서 구입하게 된다. 누구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것이다. 반대로 세일즈맨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이
고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만 있다면 굳이 고객을 찾아다니며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세일즈맨은 고객에게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구매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수년 동안 뉴욕 교외의 포레스트 힐즈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급히 차를 타러 가던 중 롱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포레스트 힐즈의 사정에 밝은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워서 나는 얼른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건축 재료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는 대답과 함께 전화로 주택협회에 물어보라고 일러주었다. 그 정도라면 나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혹시 어제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어제와 같이 전화로 물어보라는 말과 함께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 적혀 있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나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을 것이다.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사는 하워드 루카스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두 명의 보험 외무사원이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나에게 말해 주었다. 몇 년 전 나는 규모가 작은 어느 회사의 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옆에는 어느 인류 보험회사의 출장소가 있었는데 칼과 존이 우리 회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칼이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이번에 관리직을 위한 신종 상품이 개발되었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면 곧바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존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는 굉장한 뉴스가 있다고 하더니 자기네 회사에서 관리직을 위해 개발한 신종 상품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말하더군요. 칼이 말하던 그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 배상 범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상품은 신종 보험이므로 내일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 직접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신청서에다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존의 열성이 우리로 하여금 보험에 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존의 말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존은 우리를 그 보험에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험 배상 범위로 2배로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칼도 그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었지만 우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또한 지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어느 날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꽤나 유명한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나의 편도선 상태를 보기도 전에 직업부터 물었다. 아마도 편도선 증세보다는 나의 호주머니 사정에 더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결과 그는 고객을 한 명 놓쳐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의 인격이 경멸스러워 그냥 나와 버렸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잔기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득실거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말하자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셈이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타인의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저명한 변호사이자 미국 기업계의 지도자인 오웬 D. 영의 말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보고 생각하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이미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로 하여금 어떤 욕구가 생겨나도록 하는 일을 두고
상대방에게는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회물회사에서 버밀렌 씨에게 보낸 편지 중 두 번째로 작성한 것을 보면 쌍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앤더슨은 적당한 일자리를 얻었고 인행은 유능한 직원을 얻은 셈이다. 존 역시 보험 상품의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로드 아일랜드의 워위크에 사는 마이클은 쇠석유 회사의 지역 담당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기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군데의 주유소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그 주유소는 노인이 경영하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여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노인은 주유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마이클은 언제나 노인에게 청결을 강조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러 번 설득을 하여도 노인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자 마이클은 가장 최근에 생긴 말끔한 주유소로 노인을 데리고 갔다. 그러자 그 노인은 새 주유소의 번쩍이는 시설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주유소를 정갈하게 정돈하였다. 그 후 노인의 주유소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났고 마이클은 그 지역에서 우수한 판매원이 될 수 있었다. 마이클이 말로써 늘어놓은 온갖 충고나 조언은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신의 시설로 잘 정비된 주유소를 직접 봄으로써 노인은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 소위 최고 학법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 나는 냉난방기 제조 회사로 유명한 캐리어사의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는 의제로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이었고 나는 그들 중 취미가 농구라는 한 직원을 지목하여 동료들에게 농구를 권유해 보라고 하였다. 우리 함께 농구 좀 합시다. 나는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체육관에 갔었는데 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2~3명밖에 없어서 볼 던지기를 했는데 함께 하던 사람이 눈에 공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나는 정말 농구가 좋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농구를 즐겼으면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늘 비어있는 체육관에 누가 가고 싶어 할 것인가? 아무리 그가 농구를 하고 싶다 한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게다가 공에 얻어맞으려고 체육관까지 갈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좀 더 표현을 달리 했으면 어땠을까? 농구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했다면 많은 호응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농구를 하면 체력이 강해진다거나 식욕이 왕성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지지자도 얻지 못할 것이다. 카네기 연구소 강좌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의 편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편식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몹시 야위었고 그의 부모들은 늘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이것 좀 먹어라. 건강하려면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러한 잔소리를 듣고 아이가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30대의 부모 생각을 3살짜리 아이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사고를 아이에게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저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3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옆집의 개구쟁이에게 자전거를 빼앗겨 버렸다. 다른 때 같으면 쫓아나가서 다시 자전거를 찾아주었을 테지만 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저 애보다 더 강해져서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게 된단다. 그 이후로 아이의 편식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다. 그 아이는 옆집의 개구쟁이를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편식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아이가 날마다 침대에 오줌을 쌌던 것이다. 아침마다 또 오줌을 쌌구나. 라는 말로 시작되는 하루가 며칠이고 지속되면서 아이를 달래고 혼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오줌을 싸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기에 이르렀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멋진 잠옷 그리고 둘째로는 자기만의 침대. 이러한 결론을 내린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다. 우리 아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왕자님. 무엇을 드릴까요? 점원은 재치 있게 아이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내가 잠을 잘 침대가 필요해요. 그 다음 날 침대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여 돌아오자 아이는 신이 나서 침대를 자랑하였다. 아빠는 그 침대를 보면서 이것저것 칭찬의 말을 늘어놓은 뒤 설마 이렇게 멋진 침대를 오줌으로 적셔 놓진 않겠지? 라고 하였다. 아이는 절대로 오줌을 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 뒤로 오줌 싸는 버릇이 없어졌다. 아이의 자존심이 약속을 지키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입고 싶어 하던 잠옷, 자신만의 침대를 얻게 되어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치맨이라는 전화기사 역시 3살짜리 딸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다. 야단도 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딸아이가 아침밥을 먹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엄마를 흉내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보도록 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한참 요리 만드는 흉내를 내고 있는 딸아이 곁으로 다가갔더니 신이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 이것 좀 봐요. 내가 지금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날 아침 아이는 오트밀을 2접시나 먹어주었다. 아침 식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마음껏 욕구를 불태울 것이다. 원칙 3. 상대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